자, 5월 22일 파이썬 수업 시작할게요. 네, 오늘 4일 차고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자열까지 살펴봤어요. 그 책상으로는 챕터 2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1교시에는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를 풀이하느라고 따로 녹화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본래 내용으로 들어왔고요. 책에서는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이제 책에서는 챕터 4에 해당해요. 자료 구조라고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파이썬에서 다루는 자료 구조가 이제 자료 구조라는 게 뭐냐면은 자료 구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변수값 여러 개의 데이터를 여기서 데이터라면 변수예요. 변수를 자 너무 얕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이제 C 언어를 공부하는 그 전공이라고 하면은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그 자료 구조를 표현하는 데이터 타입들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함수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이 자료 구조를 구현하는 과정을 공부를 해요. 그걸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과목인데 파이썬에서는 옛날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지원하지 않던 복잡한 형태를 그냥 되게 손쉽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쉬워요. 어떤 책에서는 이 자료 구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연속성 자료형이라고 표현합니다. 변수값 여러 개가 연속적으로 붙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연속성 자료형의 특징은 인덱스 번호, 각각의 값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유한 일련 번호 내지는 이름표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덱스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인덱스 번호를 운운하는 대표적인 형태가 문자열이 있었죠. 문자열도 이 연속성 자료형, 즉 자료 구조의 한 형태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여기에 대응되는 거를 배열이라고 배우는데요. 파이썬에서 배열이라고 표현 안 하고 리스트라고 하는 이유는 파이썬 안에 정식 명칭이 배열이라고 불리우는 다른 그 기능이 또 따로 있어요. 개념상으로는 이 리스트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배열에 해당하지만 파이썬에는 배열이라고 불리우는 또 다른 애가 있기 때문에 리스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리스트랑 되게 비슷한데 좀 한 방에 설명하면 리스트 짝퉁이라고 해야 될까요? 튜플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딕셔너리. 여기까지가 이제 파이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다루는 연속성 자료형들이고요. 책에서는 이 딕셔너리를 딕트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면 딕셔너리의 그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면은 딕셔너리 줄여서 딕트 이렇게 나오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냥 딕트라고 목차에 적어 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웬만한 책들이 다 다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1도 안 다루는 애가 있는데 셋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뭐냐면은 집합이에요. 이 셋을 수업에서 얘기하려면은 예제가 합집합, 교집합, 대칭차집합, 여집합 이런 걸 다뤄야 돼요. 원치 않죠? 실제로 제가 파이썬을 한 6, 7년째 다루고 있는데 6, 7년 동안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쓸 일이 없는 거기도 하고 주제도 약간 거부감이 드는 거라서 저는 수업에서 이걸 안 다룹니다. 여기 책에서도 보면은 셋이라는 자료형이 96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에 98페이지가 딕셔너리로 들어가는 거 봐서는 거의 2페이지 좀 안 되는 분량으로 되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도가 많이 낮은 애니까 중요도가 낮은 애는 우린 그냥 버리고 가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자료는 책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83페이지, 84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해당합니다. 이 책에서 나와 있는 설명 텍스트들이 제가 드리는 얘기랑 많이 누적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책에서 보면은 60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챕터 3에 해당하는 제어문이라고 하는 주제를 저는 딕셔너리 다음에 배치를 했거든요. 제 수업에서는. 그래서 자료 구조를 이야기할 때 챕터 3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지금 우리 PPT에는 없을 텐데, 책에서는 당연히 챕터 3에 있는 내용이 챕터 4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책 순서대로 보면 내용이 누적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책에서 챕터 3하고 챕터 4는 우리 수업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것까지 전부 진행이 된 이후에 챕터 3, 4는 한꺼번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목차 잡는 거야 뭐 저자의 주관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리스트 자료형이라는 거를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단원에서는 리스트 자료형에서 업그레이드된 2차원 리스트라는 거를 사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이해하는 게 오늘의 제일 큰 목표예요. 파이썬은 이 리스트의 활용도가 거의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자, 그럼 리스트 자료형부터 봅시다. 상황부터 제시할게요. 성적표가 있다고 치자고요. 이거를 학생들의 총점과 평균 점수를 구하래요. 그럼 쉬운 방법은 그냥 이렇게 더한 다음에 과목수로 나눠버리면 되죠. 근데 여기에 전제를 하나 달게요. 이 각각의 변수값들을 전부 독립적인 변수로 넣어야 된다. 각각의 점수를 변수로 담아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여기 오른쪽 구석탱이에 있는 네모칸에서는 변수를 지금 한글로 잡았어요. 자, 철수 국어, 철수 영어, 철수 수학부터 호영 국어, 호영 영어, 호영 수학까지. 학생은 4명이고 과목은 3개니까 변수는 총 12개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과목을 한 20과목이라고 치고요. 학생 수를 30명이라고 칩시다. 그럼 변수는 몇 개가 나와야 되죠? 600개가 나오죠. 처리해야 되는 값들이 많아질수록 만들어야 되는 변수의 수가 증가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점점 난해해져요. 자, 이럴 때 이제 리스트가 등장을 해요. 리스트는요, 변수를 그룹으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사물함 같은 형태를 갖고 있어요. 하나의 리스트 안에는, 자, 요거는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랑 좀 두드러지는 차이인데요. 서로 다른 종류의 값들이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이걸 왜 강조하냐면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서로 같은 종류의 값만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파이썬은 그냥 막 넣어요. 만드는 방법은요, 대괄호를 하나 표현하신 다음에 콤마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같이 담고 싶은 변수들 다 나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점점점 n개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n개의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에 저장된 변수의 개수를 크기라고 혹은 길이라고 불러요. 크기 혹은 길이. 그래서 지정된 크기의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생성이 됩니다. 자, 철수라고 하는 이름에 이렇게 3개의 값을 저장했다라고 하면은 아래 그림처럼 철수라는 이름 하위에 사물함 같이 칸이 생성이 되고요. 각각의 칸에는 0부터 시작하는 일련 번호가 지정이 돼요. 일련 번호가 있다라는 거는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그레이드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98, 82, 73, 64, 100 이렇게 5개를 놓고요. 얘를 출력해라 라고 변수를 딱 놨는데
여기 지금 프린트 함수가 안 쓰이고 있죠. 자, 이거는 주피터 종특인데요. 주피터는 코드 블록 한 칸에서 변수 이름을 딱 명시하면은 그 값을 바로 출력을 해줘요. 자, 아까 연습 문제에 썼던 주피터에다 코드 블록을 하나 더 만들고요. A는 100, B는 200이라고 할 때 그냥 A라고만 적고 실행하면은 그 변수 값을 출력을 해줘요. 근데 이 방법은 한 블록당 한 개밖에 못 써요. 에러가 나지는 않지만 실제로 출력되는 거는 한 번밖에 못 써요. 그래서 만약에 2개 이상을 한꺼번에 출력하고 싶다면 프린트가 같이 가미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한 블록 안에서 결과값 하나만 출력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변수 이름만 덩그러니 적어놓는 표현식이 앞으로 예제에서 종종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주의하실 게 지금 우리가 코딩을 확장자가 IPyMB라고 하는 주피터 형식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순수 파이썬 소스 코드는 아니에요. 파이썬 소스 코드는 확장자가 PY예요. 차이점 전에 첫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이 파이썬 확장자를 쓸 때는 이렇게 변수 이름만 딱 명시해서 출력하는 게 없어요. 만약에 파이썬 소스 코드로 코딩을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프린트 함수 다 쓰셔야 돼요. 여기 주피터로 열심히 코딩한 다음에 위에 보면 점점점 버튼 있죠? 이걸 누르면 내보내기가 있어요. 이 내보내기를 선택하면은 파이썬 스크립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파이썬 소스 코드로 싹 변환이 돼요. 대신에 저장은 한번 하셔야 돼요. 1.py라고 저장을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F5키를 누르면은 여기에 있는 코드들이 한꺼번에 일괄 실행되는 겁니다.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결과가 다 일괄 실행되니까 요거는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쓰시면 될 거예요. 자, 요번에는 names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5명의 이름을 저장하고 있는 그 리스트를 초기화를 했어요. 출력하면은 5명의 이름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거의 대부분의 책들이나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이런 연속성 자료형들은 같은 종류의 값만 저장하는 게 그 관례였는데 파이썬은 값의 종류를 이렇게 섞어서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자열, 정수, 실수, 문자열, 논리값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이 서로 다른 애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을 수 있다. 이게 파이썬 리스트의 특징이에요. 자, 리스트의 값을 활용하기. 각각의 원소에 부여되는 인덱스 번호를 활용해서 값에 접근을 합니다. 철수라는 값이 이렇게 있을 때 프린트 철수의 0번째를 출력해라라고 하면 75가 나와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1번째 값을 A에다 복사한다. 82라는 값이 A에 저장될 거고요. 철수의 두 번째 값 91이죠. 여기에다가 100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각각의 원소에 접근한다라는 차이를 빼고는 일반적인 변수 쓰는 거랑 똑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원소 접근할 때 제약사항 인덱스가 0, 1, 2밖에 없는데 5번째 접근해라. 존재하지 않으니까 리스트의 인덱스가 범위를 초과했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서 에러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0번째, 1번째, 2번째밖에 없는데 리스트의 3번째에다 값을 넣어라. 3번째 항목은 없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거에다 값을 대입하면 에러 납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번호는 딱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만 쓸 수 있어요. 자,
아이템스 0, 1, 2라고 해서 각각의 항목들 출력한 거고요. 마이 데이터에다가 100, 200, 300이라고 처음에 초기화를 했어요. 출력했을 때 100, 200, 300이 나왔는데 0번째에다가는 0을 넣고 그 다음에 마이 데이터의 1번째를 꺼내서 150을 뺀 다음에 그걸 다시 1번째에다 넣어요. 다시 이 자리에 넣으란 얘기죠. 여기는 50이 될 거고요. 마이 데이터의 2번째인데 자, 슬래시 두 개는 나눗셈에 몫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퀄이 붙으면 자기 스스로 이 연산을 취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0 스스로 3으로 나눈 값을 갖는 겁니다. 여기는 100이 되겠죠. 각각의 원소 값들을 이런 식으로 직접 대입하거나 연산 결과를 집어넣거나 해서 수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정 결과가 0, 50, 100으로 바뀌어 있죠. 자, STOD 1, 2, 3입니다. 0번째는 이름이고요. 1번째는 점수예요. MSG라는 이름의 형식 문자를 포함한 그 문자열을 준비하고요. 이렇게 인덱스 번호 형식으로 형식 문자 가져가면은 포맷 함수로 치환하는 거였죠. 포맷 함수에 전달되는 첫 번째 게 0, 그 다음이 1이에요. 자, STOD 1, 2, 3의 0번째. 얘네들을 이 자리에 넣으란 얘기고요. STOD 1, 2, 3의 1번째. 얘네들을 이 자리에 넣으란 얘기죠. 네, 그럼 이렇게 리스트의 원소 값으로 문장이 치환돼서 출력이 된 겁니다. 앞에서 봤었던 거랑 한번 같이 묶어서 써봤어요. 자, 리스트의 연산. 리스트끼리 더하면요, 합칩니다. 1, 2, 3 더하기 4, 5를 더하면 1, 2, 3, 4, 5가 되는 거예요. 자, 리스트하고 정수를 곱해요. D하고 D 곱하기 3을 하면은 리스트의 원소를 곱해진 숫자만큼 반복합니다. 이거 문자열에 대한 연산하고 규칙이 똑같아요. A, B랑 문자열 C를 더하면 A, B, C가 됐었죠. 그 다음에 아까 이퀄 곱하기 15라고 하면은 이퀄이 15번 나왔었죠. 같은 규칙이에요. 자, 리스트 12, 13, 10, 40, 50, 60을 넣고요. 두 개를 출력을 해서 각각 확인했습니다. 리스트 1하고 리스트 2를 더해서 결과를 받았는데 출력하면은 단순 결합이에요. 리스트 1에 5를 곱하면 이 리스트 1이 5번 반복되는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져요. 걔를 출력을 한 거고요. 자, 에러 케이스는 굳이 실습 안 하셔도 돼요. 실습 딱지 안 붙였어요. 리스트에다가 정수를 더하면 에러 나고요. 리스트에다가 문자를 더해도 에러 나고요. 리스트끼리 곱해도 에러 나고요. 그러니까 연산 규칙은 전 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는 이 규칙밖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리스트의 기본 특성이에요. 자, 이제 2차원 리스트를 살펴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리스트가 이렇게 한 줄짜리로 생겨 있었잖아요. 한 줄짜리 사물함 같이 돼 있다 그랬죠? 이거를 1차 리스트라고 해요. 그냥 0번째 칸, 1번째 칸, 2번째 칸 이렇게 칸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에 대한 개념이 없고 열에 대한 개념만 존재하는 거죠. 자, 보통 이제 리스트를 이렇게 네모칸으로 많이 그려요. 두 칸짜리 리스트가 있는데 얘네가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칸 안에 새로운 칸이 만들어지는 거죠.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면 편의상 바깥에 있는 빨간색 선을 옆으로 돌립니다. 그릴 때. 그렇게 하고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1차 리스트에 각 칸에 새로운 리스트를 넣는 형태를 만드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바깥에 있는 빨간색 선은 행에 대한 개념이 돼요. 0번째 행, 1번째 행. 그리고 안쪽에 있는 파란색 리스트는 열의 개념이 돼서 행렬 같은 구조를 만듭니다. 이거를 2차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굉장히 단순하게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여기에 안에다가 또 집어넣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3차 리스트, 4차, 5차, n차까지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차원 리스트라고 부르는데 실무에서는 2차원 리스트를 초과하는 형태는 잘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구현하다가 리스트의 차원이 2차를 초과하게 되면 생각을 좀 다시 해보세요. 뭔가 좀 더 다른 표현 방법이 있을 거예요. 3차원 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3D 개발. 3D 개발은 기본적으로 3D도 3차원 입력까지는 안 가네요. 가로 세로 4행 4열짜리 행렬. 뭐 이렇게 숫자값 있잖아요. 이 가로 세로 4행 4열짜리 행렬에 대한 합과 곱으로 방향과 힘을 나타내요. 이게 3D 좌표 계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3D 게임 들어가면은 이제 행렬 곱하고 행렬 합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포물선의 방정식이라든지 중력 가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행렬에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쪽은 종족이야. 그쪽만 독립적인 종족이에요. 정신건강에 안 좋은 분야야.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리스트를 또 많이 활용하는 분야가 머신러닝이에요. 3차원 리스트를 텐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3차원 리스트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라고 해서 구글에서 만든 머신러닝 패키지 이름이 텐서플로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만든 머신러닝 패키지 공부할 때 처음에 그 3차원 리스트 다루는 법부터 배워요. 근데 그 두 가지 분야가 아닌 이상은 3차원 리스트 나오면은 나 뭐 지금 잘못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다루는 데이터는 지가 아무리 날구겨봐 엑셀의 생김새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엑셀은 딱 가로 세로 끝이잖아요. 그래서 2차원을 벗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차원 리스트 정의입니다. A, 독립적인 리스트, B, 또 리스트, C, 리스트인데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면서 그 원소가 A, B, C가 되는 거죠. 리스트를 만드는데 원소가 다른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축약해서 표현하면 아래처럼 쓸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이쯤 되면은 코드 좀 이쁘게 정리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줄바꿈이나 들여쓰기 같은 걸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여기 첫 번째 글자만 띄어쓰기를 안 하면은 그 이후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자, stod 1, 2, 3를 각각 만들었어요. 스튜던트 그룹이라는 리스트를 만들면서 각각의 원소로 stod 1, 2, 3를 넣습니다. 그래서 출력하면은 커다란 리스트 안에 각각의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코딩할 때 이렇게 분할해서 코딩하는 게 귀찮으면은 아래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코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하면은 이렇게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형태에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2차원 리스트, 마이 리스트라고 만들면서 바깥에 있는 큰 리스트 안에 작은 리스트를 각각 넣습니다. 그러면 마이 리스트라고 하는 애는요, 요 안에 들어있는 항목들은 마이 리스트 입장에서는 그냥 뭐가 됐건 들어있는 자기 자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마이 리스트의 0번째, 1번째, 2번째가 돼요. 얘네가 통째로.
왜냐면 마이리스트는 바깥에 이 괄호를 의미하는 거고, 이 괄호 입장에서 콤마 여기 찍혀 있으니까 요 덩어리가 하나라는 거죠. 마이리스트 입장에서는 이 덩어리가 하나의 원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와 같은 자료 구조를 갖는데, 마이리스트 입장에서 0번째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요 덩어리를 통째로 출력을 해줍니다. 1번째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요 덩어리가 통째로 나오고, 2번째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얘가 통째로 나오고요. 자,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학생이라는 이름의 리스트를 만들고요. 하나, 둘, 셋. 세 개의 원소. 그러니까 지금 안쪽에 있는 리스트들은 한 덩어리로 보세요. 자, 그래서 학생의 0번째. 여기가 0번째죠? 그럼 요게 통째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1번째도 여기가 통째로, 2번째도 여기가 통째로.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각각의 개별 값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게 마이리스트라고 했을 때, 마이리스트의 0번째라고 하면은, 아까 요거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죠. 자, 여기에서 또 0번째. 얘가 되는 거죠. 행에 먼저 접근하고 열에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이리스트의 1번째, 이쪽이죠? 거기에서 1번째. 되네요. 마이리스트의 두 번째 행에서 1번째. 200이죠? 마이리스트의 두 번째 행에서 두 번째. 300이죠. 자, 이렇게 각 원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실습을 위해서 리스트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앞에 코드랑 동일해요. 자, 민식이 64, 172.3, 호영 100, 175.8, 철민 89, 168.7. 자, FMT라고 해서 이제 문자열 형식을 만들었어요. name, weight, height. 자, 얘를 갖다가 포맷 함수를 다 썼고요. name에다가는 학생 리스트에 0번째에 0번째, 1번째 0번째, 2번째 0번째. 얘가 통째로 0번째, 얘가 1번째, 이만큼이 2번째인데 0번째에서 0번째니까 민식이 되겠죠. 1번째에서 0번째, 1번째에서 0번째, 2번째에서 0번째. 나머지도 웨이트라는 변수에 각각 0, 1, 2번째에 대한 1번째. 얘네 그죠? 학생, 나머지 값이 됐죠. 이렇게 해서 리스트에 있는 값을 형식 문자에 맞춰서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리스트의 구조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예요. 자, 리스트는 다양한 종류, 이 값을 하나로 그룹화하는 연속성 자료형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리스트는 문자열하고 동일하게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이 가능합니다. 근데 리스트의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은 다음 단원에서 따로 다룰 거고요. 리스트의 각 원소가 다른 리스트로 지정된 형태를 2차원 리스트라고 하고, 이론적으로 다차원 리스트가 가능하다. 자, 리스트의 각 원소한테 부여되는 일련 번호, 원소 번호, 인덱스 번호, 위치 번호, 지정 번호. 들어본 기억이 있는 건 인덱스 번호죠. 인덱스 번호의 시작값은 0입니다. 프로그램은 항상 0부터 카운트해요. 가끔 1부터 카운트하는 변태들이 있긴 한데 1%? 1% 미만. 그러니까 웬만해서 0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리스트의 원소로 올 수 없는 형태. 리스트, 숫자, 문자열, 함수. 리스트의 원소로 리스트 갈 수 있어요. 2차 리스트잖아요. 숫자, 문자열 당연히 돼요. 함수는 지금 패턴에 없었죠. 실제로 안 돼요. 자, 해서 이제 여기까지 실습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이 10시 52분인데요. 뭐 반올림해서 55분이라고 치고요. 실습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한 20분 정도면 되겠죠? 10시 15분까지 실습. 11시 15분이네요. 11시 15분까지 실습하고 10분 쉬면 11시 25분에 수업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따가 봅시다. 자, 다음은 이제 리스트의 활용이라고 하는 주제를 진행할 건데요. 주된 내용은 리스트의 인덱싱하고 슬라이싱부터 시작해서요. 아까 제가 튜플이라고 해서 리스트 짝퉁 같은 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튜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볼 거고, 구조 분해하고 깊은 복사, 얕은 복사라는 다소 좀 깊이 있는 주제를 좀 다뤄볼 겁니다. 자, 인덱싱과 슬라이싱부터 보죠. 문자열의 규칙이랑 똑같아요. 일단은 인덱싱은 앞에서도 충분히 사용을 했어요. 각각의 리스트 원소는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 번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걸 써서 원소를 출력하거나 다른 변수에 복사하거나 특정 원소의 값을 바꿀 수 있다 그랬죠. 마이리스트가 10, 20, 30이 있을 때 1번째라고 하면은 0, 1이니까 20을 가져오는데, 마이너스 1번째라고 하면은 뒤로 갈 때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30을 가져오죠. 0번째 값을 다른 변수에 복사해라. 그럼 10이 복사될 거고요. 마이리스트의 1번째에다가 200을 넣어라 라고 하면은 이 자리가 이제 200으로 바뀌는 거죠. 마이리스트 통째로 출력하면 그 위치가 200으로 바뀐다. 자, 인덱싱은 뭐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슬라이싱입니다. 항상 끝위치의 왼쪽 원소까지 가져온다. 요거 기억하세요. 인덱스가 0, 1, 2, 3, 4인데 1부터 3이라고 지정하면 1부터 3 왼쪽 것까지만 가져옵니다. 세 번째까지가 아니에요. 자, 1부터 마이너스 2번째, 70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얘가 마이너스인데 지정된 거에 왼쪽 것까지 가져온다 그랬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70, 80을 가져옵니다. 자, 세 번째부터 끝까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전까지.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 문자열 봤던 거랑 규칙 비슷하죠? 근데 슬라이싱이랑 이제 리스트랑 결합이 되면은 좀 더 다양한 효과가 나와요. 리스트의 원소를 교체할 때 씁니다. 1부터 네 번째까지 0, 1, 2, 3, 4니까 지정된 위치는 요만큼일 거예요. 자, 슬라이싱으로 3개를 지정하고 그 자리에다가 지정된 개수랑 똑같은 개수를 갖는 리스트를 대입하면은 그 자리의 원소를 통째로 교체합니다. 그 다음에 1부터 4까지예요. 1부터 2, 3, 4 전까지니까 요거 3개죠. 여기에다가 지정된 범위보다 훨씬 많은 개수를 갖는 리스트를 대입하면은 리스트가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6하고 10이 맨 끝에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 7, 8, 9를 지워버리고 얘를 그 자리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를 확장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축소도 가능해요. 자, 마찬가지로 1부터 4 전까지입니다. 0, 1, 2, 3, 4인데요. 여기에 2개짜리를 넣어요. 3칸을 지정했는데 2개를 넣잖아요. 그럼 일단 슬라이싱으로 지정된 여기를 날려버리고 그 자리에다 이 2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가 축소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1:4 똑같이 여기 3개를 지정하고요. 거기에다가 빈 리스트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거 날려버리고 집어넣긴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넣어봐야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리스트의 원소를 삭제하는 효과가 돼요. 그러니까 이 효과에 따라 표현이 되게 다양해진다라는 거. 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튜플입니다. 튜플은 리스트 짝퉁같이 생겼어요. 일단은 괄호가 바뀝니다. 소괄호를 써요. 자, 그레이드라고 해서 만들어서 출력해봤고 문자열도 저장할 수 있고 자료용의 혼합도 쓸 수 있고 리스트랑 똑같이 인덱싱, 슬라이싱 다 됩니다. 이거는 앞에 사용했었던 리스트 예제 그대로 복사해서 괄호 모양만 바꾼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얘가 리스트랑 뭐가 다르냐? 이 페이지 그냥 넘어갈게요.
리스트의 원소를 바꾸지를 못해요. 리스트는 한번 생성하고 나서 원소의 값을 바꿀 수 있는데 튜플은 만들고 나면 원소의 값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 파생되는 다른 내장 함수도 다 똑같아요. 값의 변경이 발생하는 함수는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제 튜플을 보통 읽기 전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값을 바꿀 수 없다라는 특성을 빼면은 리스트랑 특성이 똑같아요. 그러면 리스트는 뭐 저장, 그 다음에 읽기, 원소를 뽑아서 다른 변수에 복사하거나 뭐 그런 거요. 그 다음에 수정 다 되는데 튜플은 저장되고 읽기 되지만 수정은 안 된다고요. 그럼 사용 범위가 뭐가 더 넓겠어요? 리스트가 당연히 사용성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튜플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굳이 쓸 필요를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튜플이라는 거의 특성만 그냥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구조분해라고 하는 문법이에요. 여기부터는 조금 신경 써서 보세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없고요. 파이썬하고 자바스크립트에만 있는 문법이에요. 리스트나 튜플의 원소를 1대1로 변수에 나눠서 저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K라고 하는 리스트가 10, 20, 30이 있다면 이 원소를 각각 다른 변수에 복사하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식은 K의 0번째, B는 K의 1번째, C는 K의 2번째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이 세 줄을 한 방에 묶어서 표현하면 A, B, C는 K 이렇게 표현하면 원소들이 그냥 A, B, C라는 것이 하나씩 나눠서 들어가요. 애당초 그냥 X, Y, Z는 100, 200, 300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굳이 K라는 변수 안 가져가고 리스트를 바로 놓으면은 X가 100, Y가 200, Z가 300이 돼요. 이걸 구조분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원소들을 각각의 변수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쪼개서 넣는 표현 방법이고요. 튜플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때 리스트의 원소가 5개면은 여기 왼쪽에 명시되는 변수 똑같이 5개가 돼야 돼요. 개수가 안 맞으면 에러나요. 자, 파이썬 빅데이터라고 하는 원소를 갖고 있을 때 A, B를 넣으면 이렇게 하나씩 분리가 돼서 들어간다. 튜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동한다. 자, 리스트의 원소가 4개인데 선언된 변수가 3개밖에 없으면 너무 많은 값들이 언팩됐다. 그러니까 변수는 3개 넣는데 4개가 언팩이 되니까 이제 담을 공간이 없어져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 개수랑 변수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식을 파이썬에서 은근히 꽤 많이 써요. 어떤 케이스냐면은 어떤 함수를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파이썬에 어떤 함수가 있는데 뭐 헬로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다고 칩시다. 명령어는 반환값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반환값을 x라는 곳에 담았어요. 근데 이 헬로가 리턴하는 반환값이 리스트인 거예요. 얘가 10, 20, 30 이렇게 반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x의 0번째는 10이고 x의 1번째는 20이고 x의 2번째는 30이 되죠. 그럼 아예 처음부터 a, b, c는 헬로 이런 표현 방법을 되게 많이 써요. 파이썬하고 자바스크립트만의 좀 독특한 표현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규칙만 공부하면은 딱 이거 봤을 때 이거 뭐지 싶어요. 뭐야 왜 함수가 반환값이
이렇게 여러 개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표현 방법이 파이썬 책이나 자료 보면 되게 자주 등장하니까 구조분해라는 거는 좀 특별히 신경 써서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깊은 복사와 얕은 복사라고 하는 특성입니다. 이거를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갑복사와 참조복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단은 일반 변수끼리의 대입 상황을 봅시다. 복사하는 거예요. 일반 변수끼리의 대입은 값을 복사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A에다가 100을 담고 A의 값을 B에다 넣어요. 그러면 출력했을 때 100, 100이 되죠. 이때는 B의 값을 200으로 바꿔서 출력해도 원본에 영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A 포지 하나를 복사기로 복사했다고 치자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에다가 막 필기를 했어. 다른데 자동으로 필기가 같이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복사본을 바꾸더라도 원본에는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리스트, 튜플 이런 애들은요 좀 다르게 동작해요. 복사가 아닌 참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복사본을 바꾸면 원본도 같이 바뀌어요. 2가 1, 2, 3을 담고 있는 리스트입니다. 2를 바에다 복사했어요. 출력하면 똑같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바의 1번째를 20으로 바꿔요. 여기를 20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결과 출력하면 두 개가 같이 바뀌어 있어요. 이 상태를 참조한다. 바가 풀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참조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참조라는 얘기를 운운하는 거는 사실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좀 고인물이에요. 요즘 프로그래밍 언어는 얕은 복사라고 표현을 해요. 각각의 원소를 개별적으로 실질적인 복사로 처리하려면 전통적인 방법은요, 자, 얘가 원본이에요. 바가. 얘랑 길이가 똑같은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원소를 1대1로 복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1대1로. 그러면 일반 변수의 복사처럼 동작을 해서 CP2의 두 번째를 1000으로 바꿔서 두 개 출력하면은 원본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이 1대1 복사지 원소가 한 1만 개 정도 된다고 치면 어느 세월에 이 코딩을 다 해요. 문자열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아까 리스트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슬라이싱을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잖아요. 이거를 그냥 프린트 헬로에 땡땡 닫기 이렇게 하면은 원본을 그냥 출력하는 거랑 출력 결과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를 갖는지는 나중에 뒤에서 얘기할게요 라고 제가 그렇게 하고 넘어갔었는데, 슬라이싱을 처리하면 완전한 복사본을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복사해라 라고 하면은 이때는 CP2의 1번째를 1, 2, 3, 4, 5로 바꿔도 헬로 원본은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복사하는 거를 깊은 복사라고 해요. 완전한 복사를. 실제로 이제 원서를 보면 딥카피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슬라이싱을 처리하면은 리스트를 깊은 복사를 수행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파이썬은 모든 변수가 객체라 그랬죠. 여기에도 뭔가 함수들이 내장이 돼 있어요. 함수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오늘 마지막 교시에 살펴보겠지만, 자, 이 월드에 대해서 카피라고 하는 함수로 추라면은 원본을 깊은 복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CP3의 0번째를 나이스로 바꿔라 라고 했을 때 원본이 월드와 헬로가 서로 영향을 안 주는 걸 볼 수 있죠. 슬라이싱으로 복사를 할지 아니면은 카피라는 메서드를 쓸지는 그냥 개인 취향 차이예요. 자, 정리하면 일반 변수는 복사는 그냥 대놓고 깊은 복사예요.
그 다음에 리스트, 튜플, 문자열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또 다른 연속성 자료형이 딕셔너리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대입연산자를 쓰면은 얕은 복사, 슬라이싱이나 아니면 카피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면은 깊은 복사. 이렇게 복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자, 리스트는 문자열과 동일한 인덱싱 슬라이싱 규칙을 제공하고요. 리스트의 슬라이싱을 활용하면 리스트를 축소나 확장할 수 있습니다. 튜플은 리스트하고 동일한 구조를 갖지만 한번 초기화된 후 원소의 값을 수정할 수 없어요. 구조분해는 리스트나 튜플의 원소를 1대1로 다른 변수에 나누어 저장하는 구문이라고 했고요. 일반 변수끼리의 대입은 깊은 복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복사본을 변경하더라도 원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리스트 튜플은 다른 변수에 대입할 경우 얕은 복사가 발생하니까 복사본을 변경하면 원본도 같이 변합니다. 리스트 튜플에 대한 깊은 복사는 슬라이싱을 활용하거나 카피 메서드를 써야 된다. 자, 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래밍에는 없는 파이썬만의 독특한 표현법들도 꽤 소개됐기 때문에 오늘 요 3단어는 좀 신경 써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마 기존에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하셨던 분들도 오늘 여기서 나온 내용의 한 절반 정도는 생소한 내용이 많을 거예요. 자, 1, 2, 3, 4, 5로 정의된 리스트에서 2:5가 의미하는 결과는 0, 1, 2, 3, 4인데 두 번째부터 자, 지정된 거 왼쪽 거까지예요. 실제로 얘가 존재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5가 있다면 5의 왼쪽 거까지니까 3, 4, 5가 되겠죠. 슬라이스로 지정된 범위의 원소 수보다 더 많은 원소를 갖는 리스트를 대입하면 리스트가 확장되죠. 동일한 구조를 갖지만 읽기 전용인 자료 구조는 튜플이었습니다. 자, 정답이고요. 자, 요거까지 이제 내용 실습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좀 남긴 하네요. 자, 지금이 45분이고요. 실습 시간 20분 잡을게요. 그러면은 12시 5분에 끝나죠? 12시 5분까지 실습. 그 다음에 쉬는 시간 10분 하면은 12시 15분까지 휴식. 네. 이제 그때 마지막 단원 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단원에 연구과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오늘 끝나기 전에 그거 풀이까지 하면 아마 시간은 맞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12시 15분에 봅시다. 혹시 질문 있는 분 계신가요? 오케이. 원격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채팅이나 단톡방 같은 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12시 15분에 이어서 할게요.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 단어는 이제 리스트 객체가 갖고 있는 함수들을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2파트에는 이제 연구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리스트 관련 내장 함수, 파이썬 내장 함수하고 리스트 객체 자체가 갖고 있는 메서드들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 리스트 관련 내장 함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문자열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도 소개를 했었는데요. len 함수는 앞으로 시도 때도 없이 나올 거예요. 이 len이라는 함수는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게 종류가 뭐가 됐건 개수를 세준다 그랬죠. 그래서 문자열, 리스트, 튜플 같은 모든 연속성 자료형을 쓸 수 있어요. 원소가 1개, 2개, 3개. 그러니까 출력되는 값은 3이에요.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길이라고 표현하는데 길이 혹은 크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길이가 3이라면 인덱스는 0부터 2까지만 존재해요. 즉
항상 인덱스 번호는 길이 빼기 1까지만 존재합니다. 요 길이 값에 빼기 1까지만 인덱스가 존재해요. 자, 이번엔 del이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del은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항목을 메모리에서 지워요. 자, 그러니까 myList의 1번째를 딜리트 시켜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요 1번째 항목을 실제로 메모리에서 지워버립니다. 출력하면 그 자리가 없어졌죠. 근데 다른 표현 방법으로 우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myList의 0, 1, 1번째부터 2번째 전까지 에다가 빈 리스트를 넣어라 라고 해도 결과가 똑같죠. 어떤 표현 방법을 쓰시건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거 쓰시면 되는데, 삭제할 때는 한꺼번에 여러 개를 삭제할 때는 슬라이싱 방법이 더 편한데, 딱 하나만 지울 때는 델 함수 쓰는 게 더 간결해요. 자, 이번에는 원소를 정렬합니다. 마이리스트에 원본 값을 일부러 막 뒤섞어서 놨어요. sorted라고 하는 함수한테 이 리스트를 전달해주면 리스트의 원소를 순서대로 정렬한 결과를 반환합니다. 자, 이 sorted 함수에다가 reverse true라는 옵션을 추가하시면 역순으로 정렬합니다. 이때 주의할 거는 정렬 결과가 적용된 복사본이 반환된다는 거예요. 원본은 안 바뀌어요. max, min, sum은요, 매개 변수로 전달된 리스트 중에서 max는 최대값을 반환하고요, min은 최소값을 반환하고요, sum은 합계를 반환합니다. 하지만 평균을 구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합계를 길이로 나눠서 평균을 직접 구해야 됩니다. 리스트하고 튜플을 상호 변환시킬 수 있는데요. 리스트라는 이름의 파이썬 내장 함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을 전달하면 전달받은 결과를 각각의 글자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요. 튜플이라는 함수한테 주면은 튜플로 만들어요. 근데 튜플은 그냥 제가 주석으로 막아놨어요. 튜플을 리스트 함수한테 주면은 튜플을 리스트로 바꿔줍니다. D를 받아서 출력을 했죠. 자, 리스트를 리스트 함수한테 주면은 변화 없겠죠. 자, 요런 함수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 자, 여기 밑에다가 코드 블록 하나 또 만들게요. 자, K는 튜플로 만들어 볼게요. 10, 20, 30일 때, 뭐, my는 리스트 하고서 K 한 다음에 my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리스트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리스트를 만들 때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리스트 만들 거니까 변수 이름 리스트 해놓고 10, 20, 30 그 다음에 리스트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출력되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실수냐? 리스트라는 이름은 파이썬의 내장 함수인데 그 내장 함수를 지금 내가 만든 리스트로 덮어버렸다고요. 그럼 그때부터 더 이상 여기가 동작을 안 해요. 자, 이 코드 복사해서 밑에다 다시 실행해 볼게요. 에러 납니다. 왜냐면 이 리스트라는 내장 함수를 내가 일반 그 리스트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파이썬의 내장 함수가 작동을 안 합니다. 이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하고는 구별되는 좀 큰 특징인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내장 기능이 있으면 애당초 그 내장 기능의 이름으로 변수를 못 만들게 해요. 여기 자체가 에러가 날 텐데, 파이썬은 내장 기능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면 내장 기능을 없애버리고 얘로 덮어 써버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함수가 도대체 왜 에러지? 이런 거예요. 자, 대표적인 케이스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라는 이름으로 출력할 내용이라고 변수를 만들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프린트 함수가 동작을 안 해요. 이렇게 하면은 동작을 안 해요. 왜냐면 프린트라는 내장 함수를 내가 문자열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썬의 내장 기능하고 내가 만드는 변수 이름이 겹치면 안 됩니다.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물론 이 파일에서 프린트라는 함수를 안 쓸 거면 상관이 없는데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A는 10이고 B는 20이다. A와 B 합계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합계니까 변수 이름을 썸이라고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해서 썸을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결과값이 훌륭하게 잘 나오는데, 만약에 이렇게 코딩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이 썸함, 여기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리스트에 썸함수 있었죠. 전 페이지에 있나요? 네. 그때부터는 이 썸함수는 더 이상 작동을 안 하겠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외워야죠. 뭐 어떻게 해요. 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잘못된 코드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시고요. 삭제하시고, 이 주피터 상에 보면은 여기 위에 메뉴 중에 재시작이라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재부팅 같은 거예요. 재시작을 딱 하시면은 모든 블록이 다 초기화되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변수 이름 잘못 잡았던 애를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걔네들이 다 리셋돼요. 대신에 윗부분에 있는 블록들도 실행 내역이 없기 때문에 위에부터 처음부터 다 다시 실행해야 돼요. 그럴 때는 여기 모두 실행 버튼 요거 누르면 모든 블록이 한꺼번에 일괄 실행됩니다. 전체가 다 일괄 실행되죠. 뭐 입력하라는 거는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결과가 쭉 표시가 되는 거죠. 한꺼번에 일괄 실행할 때 이거 쓰는 거예요. 근데 모두 실행할 때 주의하실 게, 만약에 잘 실행하다 여기서 에러가 났다, 그럼 거기서 멈춰요. 자, 그런 부분들은 좀 할 때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레인지라는 이름의 함수는요, 수열을 만들어요. 1부터 10 전까지. 파이썬에서 범위를 표현할 때는 항상 그 전까지라고 그랬죠. 1부터 10까지 일씩 증가하는 레인지라고 하는 객체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타입을 확인하면 레인지라고 나오죠. 그냥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수열이에요. 얘를 리스트 함수한테 주면은 실제 리스트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가 일정 범위 안에서 일씩 증가하는 원소를 리스트로 만들 거다 라고 하면은 요 두 개의 행을 합쳐서 레인지의 결과를 리스트로 감쌉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매개 변수가 두 개밖에 없죠. 이거는 1부터 9까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매개 변수가 3개 있죠. 1부터 9까지 3씩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증가량을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1씩 증가하고요. 증가량을 설정하면은 그 값만큼 증가합니다. 1, 4, 7이 되는 거죠. 여기서 3 증가하면 10이 되는데 10은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10은 포함이 안 되겠죠. 이것도 되게 많이 씁니다. 자, 이번엔 리스트 객체가 갖는 메서드입니다.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1, 2, 3, 2, 4, 2 이렇게 만들었고요. mylist.count라고 해서 어떤 값을 지정하면은 이 값이 몇 번 나오는지를 숫자를 세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니까 3 나오겠죠. 만약에 한 번도 안 나오면 0 나오겠죠. 자,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는요, 이 원소가 등장하는 위치에 인덱스를 반환합니다. 0, 1, 2, 3이에요. 그래서 3이 반환돼요, x에. 문자열에서 이거랑 대응되는 기능이 있었어요. 파인드 함수였죠.
find 함수, 문자열 객체에 대해서 find라고 해서 뭐가 매개 변수를 주면은 이 내용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위치를 줬어요. 근데 문자열 같은 경우는 못 찾으면 마이너스 1을 줬거든요. 근데 리스트의 인덱스는 못 찾으면 그냥 에러가 나요.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리스트 객체의 append 함수는요, 맨 뒤에다가 내용을 추가합니다. 원본에 직접 반영되고 결과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함수나 메서드를 볼 때 또 하나의 포인트가 원본에 직접 반영하느냐, 원본을 그대로 놔두고 복사본을 반환하느냐예요. 원본에 직접 반영하느냐, 아니면 복사본을 반환하느냐. 네,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예요. 얘는 원본에 직접 반영합니다. 자, 만약에 5하고 6 이렇게 내가 리스트를 묶어서 주면은 이 5랑 6이라는 이 리스트가 네 번째 원소로 그대로 들어가요. 2차 리스트가 되겠죠. 약간 기형적인 리스트가 됩니다. 인설트는 중간에 삽입을 해요. 인덱스가 1인 위치에 10을 넣어라요.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애들이 뒤로 밀려요. 이렇게요. 자, 인설트 0번째 위치에 10을 넣어라 라고 하면은 맨 앞에다가 추가를 하고요. 앞에 있던 거는 뒤로 한 칸씩 밀리겠죠? 그럼 어펜드 같은 효과를 주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인덱스가 0, 1, 2예요. 마이 리스트가. 길이는 3이죠. 자, len 3. len이라고 하면은 항상 마지막 인덱스보다 1 큰 값이에요. 이 마지막 인덱스를 삽입 위치로 지정하는 거죠. 그 자리에 10을 넣으니까 맨 뒤에 추가, 즉 어펜드랑 같은 효과를 줍니다. 저 개인적으로 리스트 객체한테 어펜드라는 기능은 되게 많이 써요, 진짜. 자, 리스트가 있을 때 팝입니다. 맨 마지막 원소를 꺼내요. 꺼내서 반환을 해요. 그럼 K 출력되는 건 3이고요. 말 그대로 꺼냈기 때문에 원본에서 사라집니다. 출력하면 마지막 게 없어져 있죠. 마이리스트가 1, 2, 3이고 애드온이 19, 80일 때 myList.extend addon, extend라고 하는 게 확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myList를 확장하는데 확장하는 내용이 이게 되는 거죠. 병합입니다. 자, 이거 우리 연산자로 표현해 보면 myList 플러스 애드온이라고 하면 두 개를 결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원본에 바로 반영되죠. 그럼 마이리스트에다가 그 결과를 다시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거 연산자 축약하면요. 마이리스트 플러스 이퀄 애드온. 이렇게 해도 같은 효과가 나요. 자, 마이리스트에서 1, 2, 3, 10, 1, 2, 3, 10 이렇게 있을 때 remove 10 하면은 10을 찾아서 지워요. 앞에 것만 지우고 뒤에 건 놔둬요. 자, myList.reverse라고 하면은 그대로 순서를 뒤집습니다. 얘도 원본 자체가 변합니다. myList.sort 얘는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요. 객체 원본에 바로 반영됩니다. 아까 봤던 거랑 기능이 좀 헷갈릴 거예요. sorted는 파이썬 내장 함수예요. 앞에 뭐가 안 붙어요. 그리고 매개 변수로 myList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 sorted 함수는 원본은 그대로 두고 결과가 적용된 복사본을 반환합니다. 근데 sort 메서드는 객체가 포함하고 있는 하위 기능이기 때문에 앞에 반드시 주어가 붙어요. 주어 동사예요. 그리고 그 주어 스스로 원본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원본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구별해서 쓰시면 돼요.
솔트 메서드의 리버스 트루라고 주면 역순으로 정렬해 주고요. 자, 얘는 문자열 객체가 갖고 있는 메서드인데 반환되는 결과가 리스트라서 여기서 소개합니다. 자, 문자열이에요. 지금 보면은 쉼표로 구별돼 있죠?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한테 쉼표를 줘요. 그러면 문자열을 쉼표 기준으로 잘라요. 그래서 그 결과를 리스트로 묶어서 반환해요. 마이리스트 출력하면 리스트가 돼 있죠. 얘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거를 언제 씁니까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할 얘기가 너무 많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엑셀 파일로 다루는 형식 중에 CSV라고 하는 포맷이 있어요. 엑셀이라는 게 이렇게 표처럼 된 거잖아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엑셀로 표처럼 만들어진 건데, 이거를 CSV라는 형식으로 저장하면 각각의 칸을 쉼표로 표시해요. 그리고 줄바꿈을 처리하고요. 4, 5, 6, 7, 8 이런 식으로 처리해요. 그러면은 이제 줄바꿈으로 각각의 행을 나누니까 줄바꿈을 의미하는 문자가 역슬래시 n이었죠. 그래서 스플릿의 역슬래시 n으로 먼저 때려요. 그러면 이렇게 행 단위로 리스트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행을 또 콤마 단위로 스플릿 때려요. 그러면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CSV 포맷을 파이썬 안으로 끌고 들어올 때 되게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자, 리스트를 문자열로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마이리스트에 헬로 파이썬 월드 굿이라고 있고요. DL이라고 하는 변수에 달러를 넣었어요. dl.join 그리고 마이리스트. 그러니까 이 달러라고 하는 애를 이 리스트 안에 참가시킨 거예요. 사이사이에 참여해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문자열로 묶어서 반환합니다. 예, 하나씩 들어가 있죠. 그러면 조금 응용을 해서 아무 내용도 없는 빈 문자열, 따옴표를 열자마자 바로 닫은 거예요. 이 빈 문자열을 리스트한테 참가시키면은 얘네들을 결합시키긴 하는데 참가되는 값이 아무 내용이 없는 값이죠. 그럼 리스트를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한 거예요. 자, 이번엔 띄어쓰기 한 칸을 담고 있는 문자열, 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얘를 마이리스트에다 참가시켜라 라고 하면은 리스트의 원소 사이사이에 띄어쓰기를 하나씩 참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한 문장으로 결합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오는 주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합되는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튜플로 반환하는 기능인데요. 반환 타입이 튜플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었어요. div mod. div는 디비전, 나눗셈이에요. mod는 나머지고요. 자, 우리가 7 나누기 3이라고 하면은 결과가 2죠. 7% 3이라고 하면 나머지라고 하니까 1이죠. 요 두 개를 동시에 수행해서 이 결과를 튜플로 묶어서 줍니다. 자, 그럼 hours가 800이고요. div mod 800을 24로 나눠요. 지금 보니까 요 변수는 여기 안 쓰네요. 자, 800을 24로 나눠요. 그러면 몫은 날짜가 되고 나머지는 남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tpl 문자열 구성한 다음에 k의 0번째를 여기다 넣고 k의 1번째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면 33일 8시간. 자, div mod가 반환하는 게 원소가 두 개인 튜플이었어요. 그러면 반환값을 받을 때 아까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쓴다 그랬죠. 구조분해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days가 몫이 되고 hours가 나머지가 되죠. 지금 여기 요 단원에서 요거 박스 하나씩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양이 좀 많죠.
앞에 거는 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했다라고 하면은 얘는 갑자기 외워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확 들어요. 미안해요. 그건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욕심이 과했는지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된다는 건 알 거예요. 근데 외우는 거에 너무 지금 당장 이거 달달달 외우려고 노력하지는 말고, 그 관련된 내용을 여러 번 들춰봐서 그냥 계속 머릿속에 남게끔만 하세요. 한 세네 번 읽다 보면은 조금씩 남는 게 생길 거예요. 자, 레남수의 문자를 파라미터로 전달할 경우 글자 쓰고요. 리스트나 튜플을 파라미터로 전달할 경우 원소수를 반환하죠.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뻔한 말입니다. 이건 도저히 뭐 요약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자, 리스트의 원소를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파이썬 내장 함수는 sort, sorted, order, ordered. 일단 order 쪽은 오늘 나온 키워드가 아니었어요. sort는요, 메서드예요. 그러니까 앞에 객체가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ort는 주어가 있어야 돼요. sorted는 내장 함수예요. 얘는 목적어가 필요해요. 객체하고 내장 함수를 구별할 때, 이건 지금 생각난 표현인데, 메서드는 앞에 주어가 붙어요. 함수는 괄호 안에 목적어가 들어가요. 표현 마음에 드는데? 자, 리스트에서 특정 원소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위치를 반환하는 메서드는 find하고 alfind는 문자열 관련된 기능이었습니다. 인덱스가 리스트에서 쓰는 거고요. rindex란 기능은 없어요. 자,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새로운 원소를 추가하는 메서드는 add, insert, last, append. add란 기능 없고요. insert는 중간 삽입이었어요. 물론 얘도 마지막에 넣을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중간 삽입이고요. last란 기능 없습니다. 마지막에 추가하는 건 append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실습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연구과제 풀이를 제가 1시 10분에 진행할게요. 요거 양이 조금 많으니까 시간 30분 잡고요. 요거 1시 10분에 풀이 간단하게 하고서 수업 딱 마무리하면은 오늘 깔끔하게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럼 1시 10분에 연구과제 풀이 합시다. 자, 녹화 들어갔고요. 연구과제 풀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9강의 뒤에 있었던 연구과제부터 한번 풀이해 볼게요. 연구과제 풀이 9강 문자열 함수입니다. 연구과제 풀이. 자, 일단은 사진 파일의 경로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대요. 사진 파일의 경로예요. 이거를 임의의 변수에 할당하래요. 자, 패스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경로값을 넣을 건데 문자 안에 역슬래시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 뒤에 거랑 합쳐서 특수문자라 그랬죠. 그래서 온전하게 역슬래시를 표현하려면은 역슬래시가 2개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파이썬은 그냥 이 상태에서 출력해도 잘 나오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 이게 만약에 헬로월드가 아니라 nice.jpg라고 했다면 역슬래시 n이 결합돼서 줄바꿈이 된다고요. 이걸 그냥 출력하면은 프린트로
그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줄바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나온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역슬래시를 표현할 때는 두 개를 결합시켜서 한 글자. 꼭 이런 습관을 들이세요. 자, 요거 두 개가 결합돼서 한 글자라 그랬죠? 자, 폴더의 위치는 요만큼입니다. 파일 이름은 요만큼이고요. 출력 결과 보면은. 그럼 이거를 나누는 기준이 마지막 역슬래시죠. 그럼 이제 마지막 역슬래시의 위치를 찾아야 돼요. 자, P1 해서 패스점 마지막 걸 찾는 거니까 알파인드입니다. 그럼 이 P1이라는 게 이 글자의 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일 이름과 뒤에 붙는 확장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점이죠. 저 점도 마지막 점의 위치를 찾습니다. P2 패스점 알파인드 해서 점의 위치를 찾아요. 역슬래시 같은 경우는 두 번 나오니까 마지막 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는 알겠는데 여기선 점이 한 개밖에 없는데 왜 마지막 거를 찾는지 약간 의아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풀이 끝나고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폴더의 위치요. 자, 폴더는 패스에서 처음부터 마지막 역슬래시 전까지 가져오면 되죠. 마지막 역슬래시 위치가 P1이니까 슬라이싱에서 P1이라고 지정하면은 이제 폴더의 위치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출력하면은 폴더의 위치 떨어지죠. 파일 이름은 P1 다음 글자부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점 전까지니까 파일 이름은 P1 플러스 1 위치부터 P2 전까지. 슬라이싱에 들어가는 요 값들은 인덱스 번호는요, 단순 숫자 값이기 때문에 연산 처리가 가능해요. 자, 그럼 마지막 확장자. 점의 위치 다음 글자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확장자 ext 변수는 P2 플러스 1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서 뽑아내면 다 가져와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왜 마지막 점이라고 했는지 봅시다. 지금 사실 여기서는 그냥 파인드로 해도 결과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지금 요 경로만 놓고 보면. 근데 파일 이름 관리할 때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나중에 필드 들어가면은 회사에서 많은 서류를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그 작성되는 파일의 날짜를 파일 이름에 명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023년 05월 22일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작성하면은 앞에 있는 점을 붙이면은 파일의 확장자가 이게 돼요. 확장자가 이상하게 나오죠? 하지만 점의 위치를 마지막 거로 뽑으면 이만큼을 파일 이름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범용적으로 쓰려면 이런 경우는 마지막 점의 위치를 찾아야 돼요. 파일 이름 관리할 때 확장자를 구별하려면 항상 마지막 점을 다루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그 구강 연구과제 풀이 내용이었고요. 문제 자체가 이제 파일 경로에서 정보 추출하는 거였죠. 자, 이 파일 하나 PDF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일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연구과제 풀이 12강 리스트 함수예요.
상위 N명의 점수를 구하기. 자, 일단 이게 어느 학급의 수학 점수래요. 이거를 1차원 리스트로 이 점수표를 1차원 리스트로 정의하고 성적이 높은 상위 3명은 평균 몇 점인지를 구하래요. 자, 풀이가 내장 함수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풀이 내장 함수를 쓰는 경우입니다. 자, 일단 수학 점수를 변수로 정의하죠. 수학 점수. 문제에서 제시한 리스트죠. 자, 내장 함수 sorted는 정렬 결과를 반환했습니다. 그래서 정렬 결과를 반환을 받아야 돼요. sorted한테 매스를 주면은 되는데 점수가 높은 순으로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역순으로 정렬해야죠. 높은 게 위로 가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K를 출력하면은 순서대로 정렬하니까 낮은 게 앞에 오잖아요. 그래서 리버스는 true가 돼야겠죠. 자, 여기서 이제 상위 3명을 뽑아보자고요. 탑 3는 K에서 처음부터 세 번째 거 전까지. 그럼 0, 1, 2, 3개 나오겠죠? 자, 탑 3 확인해 봅시다. 3개만 왔어요. 자, 요 탑 3를 가지고 합계를 구하면은 썸이라고 하는 내장 함수한테 탑 3 주면 합계가 떨어지죠. 근데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길이로 나눠야죠. 이렇게 하면은 떨어지네요. 자, 요거를 이제 avg라는 이름의 변수에 저장한 다음에 출력할게요. 프린트. 자, 소수점 몇 자리까지 출력하는지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요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력 결과는 그냥 요 avg를 바로 출력해도 문제 요구사항에는 부합합니다. 여기서 이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할게요. 퍼센트 0.1f 퍼센트. 자, 문제 요구사항에서는 출력 결과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그냥 avg만 출력하더라도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그냥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한 거는 그냥 코딩하면서 약간 겁먹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리. 메서드를 사용하는 경우. 자, 다시 한번 메스를 정의할게요. 메서드를 쓰는 경우는 원본 자체가 정렬됐었죠. 그래서 mass.sort. 근데 역순으로 해야 되니까 reverse true 라고 해서 원본 자체를 확인하면은 이렇게 역순으로 정렬된 게 나와요. 메서드는 반환값이 없습니다. 반환값 한번 출력해 볼까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실제로 반환값 자체가 아예 없어요. 메서드는 반환되는 것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상위 3개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제 이 코드를 같이 쓸 건데 아까는 K를 반환받아서 K 갖고 했지만 지금은 원본 자체가 변한 거니까 여기서 K가 아니라 매스를 갖고 진행해야겠죠. 원본 자체에 반영되니까요. 결과 동일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과제 전부 풀어봤어요. 자, 이것도 지금 PDF로 하나 저장하고 있고요. 자, 연구과제 풀이 파일 2개 PDF 지금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네, 요거 각자 결과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원래 보통 한 20분에 끝내는데, 연구과제 요거 마저 하다 보니까 제 평소 시간보다 조금 오버하긴 했네요. 자, 예, 이제 오늘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내일도 잘 보내시고, 이제 모레, 이제 다른 주제로 또 만납시다. 모레는 딕셔너리라고 하는 주제를 소개할 겁니다. 자,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